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식물에 새겨져 있는 문화 바코드 읽기. 고정이 지음, 고정이 읽음. 첫 번째 이야기. 그들은 나무를 심었다. 1990년 11월 9일 새벽녘 베를린 국회의사당 뒤편 강 건너에 작업복을 입은 사내들이 서너 명 나타났다. 그들은 삽 곡괭이 따위로 무장을 하고 있었다. 긴 머리에 지저분한 매무새하며 딱 보아도 불안당들 아니면 예술가들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들은 곧 가지고 온 삽과 곡괭이로 땅을 파기 시작했다. 불안당이나 예술가들 치고는 제법 노련한 솜씨였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그들은 나무를 심었다. 그들이 나무를 심은 바로 그 자리는 한 해 전까지만 해도 그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서 있던 곳이다. 장벽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무너지자 한동안 주인 없는 빈터로 남아있던 것이다. 지저분한 작업법 차림의 사내들은 설치 미술가들이었으니 그들이 심은 나무는 자연히 작품이었다. 장벽이 무너진 지 꼭 1년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들이 스스로 기획한 이벤트성 작품이었다.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어서 기억도 희미한데 담장을 까맣게 뒤덮으며 넘어오던 동베를린 시민들의 모습, 한때 그들을 향해 겨눴던 총구 대신 해머를 들고 담장을 부수는 국경 수비 경찰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그 당시 지구촌은 열광했다. 무모한 장벽 맨손으로 무너뜨리기 작업이 여러 날 지속되었다. 물론 곧 중장비가 동원되었지만 마음 같아선 맨손으로 다 뜯어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벽의 일부를 여기저기 남겨서 기념비로 삼았다. 위의 설치 미술가들이 나무를 심은 곳은 그 중에서도 과거의 탈출 시도가 가장 빈번했던 구간이었다. 강이라고 해도 폭이 개천 수준이어서 서너 번 힘차게 크롤을 하면 가뿐히 헤엄쳐 건널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탈출이 가장 자주 시도되었다. 그만큼 희생자도 많았던 구간이었다. 탈출 시도 중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모두 258명이었다. 그 수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많은 나무를 심었다. 물론 나무를 심은 것이 작품의 전부는 아니었다. 일부 남아있는 장벽들을 끌어다 모아놓고 거기에 벽화를 그렸다. 그 주변을 정원처럼 꾸몄으니 나무 위에 꽃도 심고 조형작품도 상당수 배치했다. 그리고 이 정원을 나무들의 의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서서 역사를 지켜보았던 상수리나무 한 그루를 제외한다면 지극히 서민적이고 왜소한 나무들로 구성된 나무의회는 지금 강을 사이에 두고 연방국회와 당당히 마주보고 있다. 연방국회는 나무의회보다 10년 늦게 베를린에 입성했다. 본에서 베를린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면서 이 강가에 정부구역을 새로 건설했는데 그때 나무의회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선배 예우를 확실히 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그 축소된 면적을 대신해서 바로 옆에 새로 지은 국회 도서관에 전시실을 마련해 주었다. 조형물, 그림 등은 대부분 전시실로 이동되었다. 남은 정원은 깔끔하게 울타리를 둘러 정리했다. 정원 자체가 설치 미술품이므로 이용은 가능하지 않고 얌전히 밖에서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은 나무들이 많이 자라 장벽과 조형물들을 상당 부분 가리고 있다. 그만큼 상처도 치유된 걸까? 앞으로 몇 년 더 지나면 장벽은 아주 사라지고 나무들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때 역사적 상은 역시 깨끗이 아물 것인지.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 두고두고 자손 대대로 신화를 우려먹는 유럽인들과 달리 우리는 신화와 쉽게 결별을 했다. 우리 신화의 자취를 찾다 보면 신화 연구가의 전문 서적과 어린이들을 위한 옛날 이야기 사이에 커다란 공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사이 것을 잘라내어 민속이라는 폴더 속에 가둬둔 때문이다. 교양인일수록 신화를 말하면 그리스 신화를 먼저 떠올린다. 잘생긴 청년을 아무도 호동왕자와 비교하지 않는다. 칭찬을 하려면 아도니스 같다고 해야 한다. 남의 신화는 신화이고 우리의 신화는 민속 혹은 무속이 된 사연을 여기서 파헤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이브의 후예인지 아니면 옥녀의 후예인지를 확실히 하고 싶을 뿐이다. 그리고 옥녀의 후예라는 생각을 같은 옥녀의 후예들과 공유하고 싶을 뿐이다.
고백하건대 우리 세대의 역사적 지식 수준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서 그쳤었다. 신화라고 한다면 단군 신화와 주몽, 박혁거세, 김할지가 전부인 줄 알았다. 이들은 모두 건국신화이다. 건국신화 이전에 보통 있어야 하는 창세신화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람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것이다. 객지 생활이 길어지니 내 것에 더 갈증이 났다. 그들의 일상과 문화 속에 아직도 면면이 살아있는 신화와 식물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것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졌다. 우리 신화 속의 식물을 보니 우선 마늘과 쑥이 보였다. 박달나무도 있었다. 그리고 흔적이 끊겼다. 그래서 찾기 시작했다. 우리만 유독 식물을 등한시했던 걸까?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우연히 1920년대에 그려진 단군의 초상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락없는 나무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었다. 나뭇잎으로 된 어깨 장식이며 허리 장식이 눈에 꽂혀왔다. 이렇게 반가울 수가. 나의 식물 오디세이는 이렇게 출발했다. 여기 부족한 대로 그 첫 열매를 담아낸다. 굳이 신화라기보다는 사람과 함께한 식물의 오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이야기가 신화일 것이니 그로부터 시작함이 옳을 것 같다. 다른 문화권의 신화와 우리의 신화에 식물이라는 코드를 입력하자 의외로 접점이 찾아졌다. 아쉽게도 그 접점에서 찾아낸 식물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아직은 4종의 식물밖에는 찾지 못했다. 진달래,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그리고 연꽃이다. 접점에서 찾아진 식물이라고 해서 그 식물들을 서구의 신화와 우리 신화가 공유한다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공유하는 것은 그중 버드나무와 연꽃뿐이다. 그러나 이 4종의 식물 모두 양 문화권의 공통점을 찾게 하는 단서가 되어준다. 지구상에 사는 수십만 종의 식물 중에서 달랑 4종밖에 찾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긴 하지만 다른 한편 이렇게 접점이 찾아지는 것만 해도 흥미로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는 서구 문화권의 식물 이야기와 우리의 식물 이야기가 때로는 서로 만나고 때로는 별개의 길을 걷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새내기와 은밀한 고수들. 우선 위의 4식물들이 본서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나 찬물에 뛰어들듯 갑자기 신화의 세계에 몸을 던지기 전에 우리와 말이 통하는, 즉 현지에 속하는 식물 튤립을 일장에 앞세웠다. 튤립은 신화 속 식물이 아니다.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과 만난 튤립은 그 이후 승승장구 커리어 우먼이 되어 지금 자신의 신화를 쓰고 있는 중이다. 이 새내기 튤립이 앞장서서 인도해지는 길을 따라보면 2장에서 엉뚱하게 감자, 토마토, 후추, 사탕수수, 옥수수, 커피 등 식품과 만날 것이다.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잊고 사는 사실이지만 이들도 식물이다. 그것도 보통 식물이 아니다. 이들처럼 별로 비주얼이 출중하지 않은 주방식물들이 지구에서 그들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작전을 펼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튤립은 미모로, 주방식물들은 쓸모로 사람들에게 다가왔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얘기를 통해 그 먼 옛날 식물에 얽힌 신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식물의 종류가 끝없이 많기 때문에 그중 대표적인 것들만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쉽다. 그 식물들의 공통점은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운 나라 출신이며 그 옛날 산 넘고 바다 건너 유럽으로 가서 그것의 주방을 점령했다는 데 있다. 유럽인들은 다시 이들을 부지런히 전 세계로 퍼날랐다. 이 은밀한 고수들을 만나보면 지금까지 당연시 여겨왔던 것과는 달리 혹시 사람의 만물의 영장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엉뚱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이 중 사탕수수와 옥수수는 우리를 신화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신화 속의 식물이라 꼭 근사하게 생긴 영웅형 나무만 있는 것은 아니다. 3장에서 이루어지는 신화와의 첫 만남은 사후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의 세계와 신의 세계를 가르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행보다. 이 사후의 세계에서 지중해 플로라 여신의 왕국과 우리의 서천꽃밭이 결국 갇힌 것이었음을 알게 되며 식물이 사람의 생로병사와 깊은 상징적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또 알게 된다.
이런 관계는 수로 부인의 진달래, 마고 여신의 복숭아나무, 유화 부인의 버드나무, 심청의 연꽃에서도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요소이다. 이들을 4장에서 7장까지 차례로 만나게 될 텐데 인물을 중심으로 보면 가장 오래된 마고 여신, 고구려의 유화 부인, 신라의 수로 부인, 그리고 조선 심청의 순서로 살피는 것이 맞겠지만 식물 신화의 계보라는 관점에서는 진달래가 앞선다. 충청북도 청원군 두루봉에서 약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유적이 발견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유적지 동굴 입구에서 진달래 꽃가루가 출토되었다. 정황으로 보아 진달래를 일부러 동굴 입구에 옮겨 심었을 거라는 것이 고고학자들의 의견이었다. 그러니까 진달래는 마늘과 쑥보다 더 일찍 혹은 같은 시절 우리 선조들과 만났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을 것 같다. 수로 부인과 진달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헌화가의 짧은 노래는 사실 많은 신화적 요소를 담고 있다. 신라시대의 노래이지만 그 근원은 더 오래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 진달래가 이를 풀어내는 열쇠이며 두루봉에서 출토된 진달래 꽃가루는 그 단서가 된다. 옥수수가 신화의 식물이 영웅이 아니어도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두루봉 진달래는 신화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에 진실을 묻어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마고 여신의 흔적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마고의 상징은 복숭아였다. 마고도 정식 여신으로 채택되지 않은 데다가 복숭아와 마고의 연관성 더더욱 낯설지만 복숭아 바구니를 들고 있는 마고의 그림이 다수 전해지고 있으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마고의 복숭아는 우리를 중국으로 데리고 간다. 거기서 물론 서왕모도 만나지만 의외로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와 제우스의 감옥 그리고 에덴 동산과도 만나게 된다. 주몽의 어머니 유화 부인의 이야기에는 버드나무의 신화성이 너무 분명하게 살아있어 오히려 싱거울 정도이다. 연꽃은 여러 문화권에서 세상을 낳은 식물로 취급된다. 그 높은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심청과 연꽃의 이야기가 과연 조선시대에 와서야 시작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연꽃의 자취를 쫓아 심청의 본질과 만나보고자 한다. 식물은 신화를 푸는 열쇠다. 이어서 8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긴 사과나무를 살필 것이며 다소 생소한 마가목과 주목의 이야기가 9장에 뒤따른다. 인류의 영원한 고향, 정원,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를 상징하는 것이 사과나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사과나무에 얽힌 신화가 없다. 사과나무는 우리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복숭아나무일 것이다. 서로 비교하는 의미에서라도 사과나무의 복잡한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였다. 잘 알려진 사실은 아니지만 마가목, 주목은 거의 처음부터 인류와 함께한 식물이었다. 아니, 아예 신으로 불렸던 나무들이었다. 신성이 부여되었던 나무들이 물론 많지만 그중 하필 마가목과 주목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이 걸어온 길에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의 변천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식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여기서 추구하는 식물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식물계에도 계보가 있고 세대교체가 있다. 태초부터 우리 곁을 지켜온 식물이 있는 반면 튤립 같은 신세대 식물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은행나무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으나 그 의미가 재발견되어 새삼 각광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계보는 어느 식물이 지구상에 먼저 나타났는가가 아니라 사람과 식물이 언제 어떻게 서로 발견했나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각 식물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 관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물론 식물은 늘 거기 있었지만 사람들이 들락거린 거였다. 현대 식물이 쓸모와 미모에 따라 주어진 역할에 세분화되어 있다면 신화 시대의 식물들은 우선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체 역할을 했었다. 그 시대에 가장 쓸모 있는 일이 바로 사람들의 메시지를 하늘에 전하는 거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개 신화는 농경문화의 출발과 함께 탄생하였거나 이때 크게 증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농경사회야말로 하늘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늘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것은 우선 가을의 풍성한 수확이었다. 그러므로 계절의 변화와 식물의 자람에 대해 유난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계절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곤란했고 요즘처럼 계절이 건너뛰는 건 혼돈을 의미했다. 쓸모없어 보이는 겨울도 종자의 성숙을 위해 필요했었다. 이는 사람이 나고 성장하여 늙어 죽는 것과 신통하게 일치한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만인데 식물은 이듬해 봄에 어김없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다. 그러니 식물이 사람보다 더 잘나 보이지 않았을까? 부활이라는 종교적 개념이 이미 자연신앙 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으므로 다름 아닌 식물에서 본을 땄을 것임을 수많은 신화가 입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곳이 아닌 식물에서 신화의 코드를 찾는 편이 수월한 접근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염원이 걸린 나무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늘에 전할 말이 있는 것은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다. 그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도 효과적인 듯하다. 유독 변하지 않고 오랜 세월을 지켜온 나무의 역할이 바로 하늘의 메신저 역할이다. 계암나무의 자녀들 대학 입학 합격을 소원을 거는 것과 마을 나무의 오색 리본으로 풍년의 기원을 매다는 것, 고대 국가가 형성될 때 큰 나무가 대부를 선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조선의 신단수일 것이다. 지금은 헌법이 국가의 바탕이 되고 있지만 하늘의 지지와 보호를 받아야 했던 고대 국가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커다란 나무가 신전 역할을 맡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지었던 유럽인들도 먼 부족 국가 시절에는 신은 자연에 깃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숲속 참나무 아래 사람과 신이 만났던 신전이었으며 죽은 사람이 넋이되어 살아가는 네크로폴리스였던 것이다. 지금 베를린 국회의사당 뒤편에 있는 나무의회는 바로 이런 이유로 신통한 장소인 것이다. 사랑하는 M에게 가로수에 광고 전단이나 집 나간 애견을 찾는다는 쪽지를 걸어놓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광고판이 있지만 아마도 나무에 걸어놓는 것이 효험이 큰 모양이다. 지난 이른봄 공원에서 우연히 버드나무 둥치에 붙여놓은 쪽지 하나를 보았다. 또 애견을 찾나 보다 하고 웃음이 지나쳤다.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쪽지가 아직도 붙어 있었다. 애견을 찾는다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 가로수가 더 적합할 텐데 왜 하필 공원의 호젓한 곳에 붙여놓았는지 이상했다. 게다가 그 버드나무는 키가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직 어린 나무였으며 가지는 다 잘라 둥치만 남은 상태였다. 버드나무는 병이 들지 않는 나무이다. 이렇게 가지를 다 잘라낸 이유는 병이 들어서가 아니라 잔가지를 많이 얻기 위해서이다. 큰 가지 하나를 잘라내면 그 자리에서 수십 개의 잔가지가 나오는 것이 버드나무의 특징이다. 그것이 어느 정도 자라면 또 잘라낸다. 그러면 또 자라고. 버드나무 가지들은 쓸모가 많다. 옛날엔 바구니도 만들었고 울타리도 엮었으며 그 후엔 하천 생태 보호를 위해 강가에 가져다 꽂았다. 그리고 이렇게 잔가지가 무성한 곳에 작은 생물들이 즐겨 깃들기 때문에 종다양성 확보의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하필 저런 곳에 쪽지를 붙였을까? 여러모로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읽어보았다. 뜻밖에도 사랑의 메시지였다. M이란 이니셜을 가진 사람이 역시 M 이니셜을 가진 떠나간 연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였다. 사랑하는 M에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을 생각하면 내 가슴에서 붉은 피가 흘러 넌 떠났지만 내 영혼 깊은 곳에 너에 대한 큰 사랑이 남아있으면 알아줬으면 해 라고 쓰여 있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요즘도 이런 큰 사랑이 있구나. 공원관리사도 그 마음을 이해했는지 그 쪽지를 떼어내지 않았다. M은 나무를 제대로 골랐다. 헤어진 연인에 대한 메시지를 걸기에 버드나무만한 것도 없을 것이다. 벌써 3가지 새잎들이 무수히 솟아나오고 있다. 혹시 이 두 M은 서로 다시 찾게 될지도 모르겠다. 버드나무 그들의 애잔한 마음을 틀림없이 하늘이 전했을 테니까. 신화 속의 나무들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다. 지금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버드나무, 계암나무들이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
2010년 봄부터 2011년 가을까지 18번에 걸쳐 환경과 조경이란 잡지에 식물 이야기를 연재했었다. 전공자들을 위해 썼던 내용들은 빼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첨가하여 묶다 보니 거의 새 책이 되었다. 3년 전 나무도시의 남기준 편집장이 기획하여 시작한 일이다. 출판사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남달리 나무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이더니 식물을 좀 다른 관점에서 다루는 책을 내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이제 3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감회가 크달 수밖에 없다. 나로선 식물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주제에 식물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이 조심스러웠다. 식물은 내게 학문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정원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정원에 대한 책을 쓰는 내게 식물은 내 삶의 주인공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늘 귀를 기울여야 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참 경이로웠다. 그것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었다. 이 책을 읽은 후 독자들이 조금 다른 눈과 다른 마음으로 식물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친한 친구는 멀리서 뒤태만 보아도 반가움이 솟아오른다. 그런 친구들과는 영혼 깊은 곳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공유한다. 식물도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된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달라진 눈으로 숲속에 가보면 어스름한 무렵 꽃과 나무의 정령들이 하나씩 둘씩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보일 것이다. 정말이다. 그들은 친한 친구들에만 보여주는 영혼의 비밀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2012년 6월 고정희